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목은 기계요소설계 2에 해당됩니다. 이번 차시는요 6주차 1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스퍼기어 즉 평기어에 대해서 6시간 즉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평기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 기어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헬리컬, 베벨, 웜, 특수기어 즉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 웜 기어, 특수기어. 특수기어라면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기어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헬, 베, 웜, 특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헬, 베, 웜, 특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헬, 베, 웜, 특은 2시간에 걸쳐서 즉 1주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교과서는 313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이거 헬리컬이죠? 헬리컬. 두 축은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두 축은 헬리컬은. 근데 이 선이 축 방향과 경사를 지고 있죠? 이게 그냥 헬리컬 기어. 얘는 이거죠? 이건 더블 헬리컬.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기어 첫 시간 할 때 배웠습니다. 평기어 첫 시간에. 자, 이거 베벨 기어죠? 축이 직각 90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웜과 웜힐 해서 웜기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평기어, 즉 스퍼기어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해서 평기어를 올 클리어 해보자 라고 해서 복습을 잡았습니다. 자, 그림 이거 보면 이제 다 기억이 나죠? 아, 이거 왜 그렸던지. 자, 이건 이제 각각의 지름, 원주 피치, 이끝 원지름, 뭐 이거 입뿌리 지름 이런 것들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축간거리요. 이건 뭡니까? 이끝 높이, 입뿌리 높이, 이 틈새, 그 다음에 이 두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건 뭡니까? 이 선 나오면 전위기어에서 나온 거죠. 전위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만 봐도 우리가 이건 어떤 거다라고 충분히 연상 가능할 겁니다. 자, 스퍼기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것만 제가 타이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어의 종류 중요했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추구 분류 상태에서는 두 축이 평행한 기어, 두 축이 교차하는 기어, 즉 90도입니다.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기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기어, 헬리컬 기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렉과 피니언까지 있었죠. 내적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거 있었고요. 두 축이 교차한다. 이건 뭡니까? 베벨이죠. 베벨. 오늘 배운 베벨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기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평기어 첫 번째 시간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각부 명칭 대충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우리 특히나 피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표준 평기어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1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13가지가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동으로 써야 되는 게 원주 피치는 파이 d, 즉 원주 둘레를 2의 숫자로 나눈 거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피치온의 지름은 DMZ, 그죠? 그렇죠. 따라서 D 대신에 MZ를 집어넣었더니 피치는 파이M으로 빠져나오더라. 이건 자동이라 그랬습니다. 자동.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중심거리 역시 이해를 하면 되죠. 지름과 피치온의 지름과 큰 기어 피치온의 지름을 더해서 절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중심 간의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D1은 MZ1. 왜 M1Z1이라고 안 합니까? M은 기어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는 모듈은 서로 같기 때문에 M1이나 M2가 같으니까 그냥 M이라고만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2분의 MZ1
플러스 mz2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회전비 우리 마찰차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원동분의 종동회전수 이게 지름으로 바뀌려면 바뀌죠. 지름으로 바뀌면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맞겠죠. 역시 이빨의 숫자 2의 숫자로 바꾸려면 역시 분자 분모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마찰차나 똑같으니까 뭐 크게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치고요. 자동으로라는 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주 피치나 피치원의 지름은 다 피치원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피치원. 그런데 이걸 기치원으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주 피치 곱하기 압력각 코사인 압력각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기치원으로 넘어가면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코사인 알파, 기치원의 피치는 피치원의 피치에다가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법선 피치라는 것은 기초원 피치랑 같다 그랬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림률을 공부를 했는데요. 물림률을 우리 말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뭡니까?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법선 피치.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게 물림률은 압력각이 작을수록 입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수가 작아지면 물림률이 1 이하로 되면 연속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 즉 물림률이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어가 물려서 그 기어가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접촉이 정내 다른 기어가 맞물려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어로서 역할을 하니까. 자, 그래서 물림률이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입수가 작아지면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입수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림률이 1 이하로 뛴다. 또 언더컷, 자, 간섭이 생기죠. 간섭. 그래서 이 뿌리를 파는 현상, 파먹는 현상. 그래서 피니언 입수가 작을 때, 기어와 피니언 입수비가 매우 클 때, 이거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네, 피니언 입수가 작아지면 당연히 입수비가 커지겠죠. 네. 또 압력각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각이 작을수록 음률은 커지니까 압력각이 작을 때 역시 언더컷이 생기더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영향은 어떤 거 있었고 방지책 이 원인 알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꼭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 이빨의 숫자, 피니언의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눴습니다. 즉 2를 사인 제곱 알파는 압력각이죠. 이렇게 나와서 이거보다 적어도 같거나 크게 하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유기어로 나오죠. 전유기어는 평기어를 약간 변형시킨 거죠. 전유량이 중요했습니다. 이 량, 이만큼 띄워서 했다. 레크 공구를 피치원과 레크 기준선, 이 절삭 피치선과 간격을 띄워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띄우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띄우겠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유량은 전유 개수 곱하기 모듈을 했다. 그래서 XM이다. SM, 우리 자동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XM. 왜 이렇습니까?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컷이 방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니언의 입수를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특징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언더컷 방지를 위한 한계 전유개수. 이것을 띄우기는 띄우는데 너무 조금 띄우면 언더컷이 생길 거고 그런다고 너무 많이 띄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얼마 이상은 띄워야 되겠다라는 게 언더컷 방지를 위한 한계 전유 개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한계 전유 개수 X를 알면 모듈 곱해서 전유량이 구해지는 거니까 한계 전유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압력각이 20도하고 14.5도일 경우 한계 전유 개수는 1-17분의 Z 또 얘는 30분의 Z 이렇죠? 그러면 둘 중에 전유 개수가 어떤 게 더 큽니까? 14.5도가 전유 개수가 크죠? 14.5도가 전유 개수가 더 커서 전유량도 더 커집니다. 압력각이 작으니까 압력각이 작으면은
더 많이 띄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각이 작으면 언더컷이 더 잘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7과 30을 그냥 잘 봐두시고요. 아주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어 종류, 각부의 명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표준평 기어 자동으로 가는 2개의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 마찰차에서 공부했던 식, 피치1에서 기초원으로 넘어가면 코사인 알파만 곱해줬다는 거. 자, 물림요는 말로 알고 있자. 물림 길이를 펍선 피치로 나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이렇게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언더컷, 자, 어떤 때 생기고 영향은 뭐고 방지 대책은 뭔지 잘 아시고요. 방지를 위한 언더컷 방지나 취소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 거다라는 거고, 자, 표준평기어를 약간 변형시킨 게 전유기어죠. 전유 양이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유기어를 쓰는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특징도 같이 알아두시고, 언더컷 방지를 위한 한계 전유 개수. 자, 취소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전유 개수는 20도일 때, 14.5도일 때, 물론 각도가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그냥 봐두세요. 이거. 자, 17과 30이더라. 1-17분의 z, 1-30분의 z 이렇게 해서 평기어를 올 클리어 하겠습니다. 평기어를 잘 알아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헷갈리지를 않고요.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도 전개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평기어가 올 클리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 넘어가겠습니다. 6주차 1차신데요. 헬리컬 기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헬베 원특이죠. 헬리컬 기어부터 시작하는데 헬리컬 기어 특징과 핵심 공식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리컬 기어는 평기어에 비해서 빈도율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컬 기어가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요. 일반 평기어는 휘전을 할 때 원활하게 휘전이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이상적으로 휘전을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휘전 축의 직각 방향으로 얇게 기어를 잘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기어는 어떻게 기어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헬리컬 기어는요, 얘가 휘전하는 방향 직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이 생겨요, 이렇게 단. 근데 이걸 기어를 만들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들면 만들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겠고 곤란하네. 가격은 높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개의 이로 만들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하나의 홈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보니까 축 방향과 이선, 이거 이선이죠. 이선이 평행하지가 않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고. 이게 나선각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만든 기어, 이게 헬리컬 기어다. 헬리컬 기어도 종류가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헬리컬 기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축에 평행하던 평기어의 직선이 나선으로 어떤 각도로 경사진다. 이게 나선각, 헬리컬 각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사지게 된다. 이게 헬리컬 기어 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기어를 보다 휘전이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게 헬리컬 기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결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돈만 비싸지니까 이렇게 만든 게 헬리컬 기어다라고 그냥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리컬 기어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특성. 자, 헬리컬 기어의 특성. 이해하면 됩니다. 이가 인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접촉하므로 물림률이 커서 큰 휘전력을 전달하며 인면의 마멸이 균일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가 물리면서 차근차근 여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물린 접촉되는 게. 그러면서 그 다음 게 또 물리겠죠. 이놈이 빠져나오기 전에 또 물립니다. 이렇게. 즉 연속적으로 인면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굴러가는 형식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듯한 것보다 길이가 훨씬 길잖아요. 길이가. 이게 평기어인데 평기어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이 선이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깁니다. 이 선이. 따라서 물림률이 커지겠죠. 물림률이 뭡니까?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니까 물림 길이가 커지면 커지겠잖아요. 따라서 물림률도 커서 더 큰 회전력도 전달하고 마멸도 균일하다, 마모도 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점진적이므로 진동과 소음도 적다. 헬리컬 기어는 평기어보다 훨씬 우수한 기어다라는 거죠. 네, 진동과 소음도 적습니다. 물림률이 평기어보다 커서 아까 크다 그랬죠? 같은 칩폭이라면 평기어보다 하중 전달력이 크고 효율이 좋다. 아까 큰 회전력을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칩폭이라면 하중 전달력도 크고 따라서 효율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큰 하중을 전달하니까 큰 회전비를 얻을 수가 있겠죠. 평기어보다. 네, 그렇습니다. 마모도 적고 균일하고 인면도 그렇기 때문에 큰 회전비를 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임의로 비틀림각을 선정할 수 있어서 비틀림각, 요게 이 선이잖아요. 이게 축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각도, 요게 비틀림각 베타입니다. 베타. 이 비틀림각 베타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서 축 중심거리의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축 중심거리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추력이 생기므로 스러스트 베어링이 필요하다. 추력, 미는 힘입니다. 축을. 이게 여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요. 이쪽으로 밀어요. 네. 그런 미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어링이 받치고 있을 텐데 베어링이 하중이 많이 가지겠죠. 네. 베어링에는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추력, 미는 힘을 없애려고 했더니 얘는 이쪽으로 밀고 얘는 이쪽으로 밀어서 서로 상쇄를 시키죠. 직각으로 이렇게 미니까. 네. 자, 그래서 더블 헬리컬이 필요했었죠. 네. 두 개의 헬리컬 기어를 서로 대칭으로 조합하여 축방에 걸리는 추력을 상쇄시킨다. 하나는 이쪽으로 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미니까 서로 상쇄시켜서 베어링의 하중 전달이 작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큰 동력의 고속 전달이 가능하다. 대형 기어나 고속 증기 터빈의 감속 장치 기어 펌프 등에 많이 쓴다. 자, 우리 더블 헬리컬 우리 전에 사진도 봤죠? 아마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추력을 없애기 위해서 더블 헬리컬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헬리컬 기어의 특징 되게 우수했죠. 평기에 비해서. 물림률도 크고 회전력도 크고 효율도 좋고 큰 회전비를 얻을 수도 있고 다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었다. 더블 헬리컬은 추력까지 없애주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평기에서 치형 배웠었죠. 치형. 사이클로이드하고 인볼유트하고 배웠었습니다. 네. 근데 헬리컬 기어의 치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자,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헬리컬 기어의 2예요. 2에 직각 방향으로 칼로 자른다면 요게 되겠죠? 이 면이 곧 이 직각면이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축은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2의 직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의 직각으로 자르면 그냥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자르면 축의 직각이죠. 이 축과 자른 게 직각입니다. 이 직각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각면이 있고 축 직각면이 있다. 자, 이게 2인데요. 2의 직각으로 자른 직각면이 이거고 축의 직각으로 자른 축이 일성이니까 축의 직각으로 자른 것은 이 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요. 자, 우리 보통 피치라는 것은 이 점에서 시작했으면 이 다음까지 피치죠? 피치입니다. 이 직각면으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직각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피치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직각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각면의 피치하고 2의 직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N자를 쓰는 겁니다. 법선 피치. 네. 축직각, 축은 영어로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직각 피치는 이 거리인데 이때는 S라는 첨자를 씁니다. 그래서 축직각은 샤프트, 이 직각은 그냥 N자를 씁니다. N자. 이렇게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각도 달라집니다.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네,
축직각 압력각, 이직각 압력각 뭐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요. 역시 알파로 쓰는데 이게 첨자를 n이나 s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놔두고요. 축직각하고 이직각을 잘 기억을 하자. 네? 축직각은 축의 직각으로 자른 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피치겠죠. 네. 이의 직각은 이 선이 있으니까 이의 직각은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직각으로. 그러면 여기 전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이걸 나타낸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나타난 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축직각 피치하고 이직각 피치, 이직각 피치하고 축직각 피치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길이가? 요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거리, 이게 이직각이죠? 이직각. 축직각은 축이 이거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축직각이 좀 더 크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직각과 이직각 지형이 있는데, 이거 뭐 지형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축직각과 이직각이 있고요. 헬리컬 기어이기 때문에 비틀림각이 나오죠. 비틀림각이 베타가 나옵니다. 축선과 it줄이 이루는 각, 축선과 it줄이 이루는 각, 이게 베타입니다. 축선과 이의 줄이 이루는 각, 이게 베타겠죠? 네, 베타입니다. 이게 비틀림각이라고 부른다. 자, 넘어가서요. 헬리컬 기어의 기본 계산식은 축직각이 있고요. 이직각이 있습니다. 축직각 피치와 축직각 모두. 우리 평기어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식이 있었죠. 피치는 파이 d를 z로 나눴죠. 자, 첨자 없다면 똑같습니다. 피치는 파이 d를 z로 나눴어요. 모듈 dmz 똑같죠. dmz 똑같죠. 첨자 없다면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축직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첨자가 s가 들어갑니다. 샤프트가. 그러면 우리 축직각 피치와 축직각 모듈은 평기어를 알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거고요. 그대로 it줄 방향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이 검정색이에요. 이 방향과 it줄 방향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축직각은 반듯이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축하고 직각으로. 그래서 반듯이 잘랐으면 축직각.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네. 이게 곧 축직각 피치가 되는 거고, 그죠? 네. 이 직각은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이 직각 피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곧 비틀림각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두 개가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게 더 길어요? 축직각이 더 길잖아요. 얘보다. 이건 빗변이고 이건 밑변이니까 이게 더 길겠죠. 그렇게 된다. 자, 헬리컬 기에서 축직각 피치와 이직각 피치는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평기어를 알면 된다. 왜? 피치는 파이 d를 z로 나누고 dmz니까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치는 파이 m으로 빠져나오죠. 똑같이. 다만 축직각이기 때문에 샤프트라는 첨자가 들어가 있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평기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기어를 모르고는 헬리컬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자, 두 번째요. 이직각입니다. 또는 치직각이라고 그래요. 이가 치니까 치직각. 치직각은요, 모듈과 역시 피치와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평기어에서 피치하고 모듈 쓰는 자동으로 나올 때 얘는 피치원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기초원으로 가면 어떻게 됐죠? 평기어에서 기초원은 피치원 곱하기 압력각, 코사인 압력각 했었죠? 기억나죠? 네, 기억날 겁니다. 자, 헬리컬기에서 축직각 모듈과 축직각 피치는 평기어의 피치원이나 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헬리컬기어의 이직각, 치직각, 피치와 치직각 모듈은 평기어의 기초원하고 같습니다. 기초원. 따라서 피치는 이거 피치 곱하기 코사인 베타. 거기서는 압력각이었지만 이건 헬리컬이니까 비틀림각이죠. 맞죠? 똑같습니다. 다만 첨자만 쓴 거예요. 자,
우리 그 평기어에서 기초원 피치는 P하고 베이스 B자로 썼어요. 그러면 피치원 피치 그냥 피치 코사인 알파 압력각 그랬죠. 네. 헬리컬에서 이 직각 피치는 피치 N자는 이 위에 거 뭡니까? 축직각 피치 PS 곱하기 코사인 피 틀림각 베타다. 네, 이해되죠? 모듈은 역시 축직각 모듈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헬리컬의 축직각은 평기어의 피치원과 같고 헬리컬의 이직각은 평기어 기초원과 같구나. 흐름이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완전히 같냐? 그렇진 않죠. 첨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파가 베타로 바뀌기도 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꼭 기억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뭐 굳이 안 하셔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사인 베타는 C자를 이렇게 쓰니까요. 네. 이거요.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쓰겠죠. 축직각 피치분의 이직각 피치. 네. 따라서 축직각 피치는 이직각 피치는 축직각 피치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고 요게 이거기 때문에 갖다가 집어 넣어줬더니 그 뭡니까? 이직각 피치에다가 대신에 이걸 집어 넣어줬더니 파이분의 축직각 피치 코사인 베타가 되는데 파이분의 축직각 피치 요거가 이미 공부를 했던 요게 뭐가 됩니까? 모듈이 되죠. 모듈. 네,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축직각 모듈에다가 코사인 베타가 되더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이 그렇게 되죠. 파이분의 축직각 피치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의 증명입니다. 증명. 모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해서 연상을 꼭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헬리컬 기어의 축직각 피치원의 지름. 자, 피치원의 지름 평기하고 똑같아요. DMZ 맞죠? 맞습니다. 모듈 M 코사인 베타분의 MN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직각 모듈은 축직각 모듈 코사인 베타니까 이거는 이거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억지로 절대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평기하고 이꼬던 지름 똑같죠?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EM 즉 EA 뭐 이렇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중심거리 똑같죠? DMZ, MZ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각속도비, 속도비입니다. N1분의 N2, Z2분의 Z1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평기하고 같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이끄던 지름이 다 축직각으로 되어 있냐? 축직각입니다. 축직각 기준이에요. 축직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직각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고 시험에 잘은 안 나와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헬리컬 기어, 상당 평기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리컬 기어 상당 평기어란 말은 자, 이거 볼까요? 이직각된 피치원이 타원으로 되므로 이직각에서는 피치원이 이렇게 타원이 되므로 타원의 곡률 반지름과 같은 피치원의 반지름을 갖는 평기어를 고려하자. 예, 이제 이거 가공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헬리컬 기어가 만약에 평기어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네? 헬리컬 기어가 평기어라고 한다면 네? 그걸 갖다가 상당 평기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도록 하죠. 상당 평기어의 피치원 지름. 자, 지금 헬리컬 기어는 타원형으로 되는데 직각인 일선의 직각으로 자른 이게 만약에 피치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피치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직각 피치원의 지름을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눴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사인 제곱 알파 2를 사인 제곱 알파 언더컷 방지 최소 이수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 평기의 피치원 지름은 축직각 피치원의 지름을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누더라 라는입니다. 뭔가가 유사하죠. 유사하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바꾸면 되는 거니까 DMZ로. 자, 상당 평기의 있수. 이건 상당 평기의 지름이고요. 이 있수입니다. 있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DMZ로 구하잖아요. DMZ. 자, 만약에 이 D를 알았어요. D. 상당이니까 D2 이퀴밸런트에서 2자를 써줍니다. DMZ예요. M 곱하기 Z하고 상당 평기의 있수 이렇게 되겠죠. 즉 D2는 DMZ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때는 이직각 모듈이 들어갑니다. 이직각 모듈. 아까 앞에서도 그랬죠. 이직각 모듈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상당 평기의 있수는 상당 평기의 지름을 모듈로 나누면 되죠. DMZ니까.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쭉쭉쭉쭉 했더니 그냥 상당 평기의 있수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건 지금 헬리컬 기어 있수입니다. 헬리컬 기어의 있수를 코사인 3스 베타로 나누더라는 이렇게 쭉 해봤더니 변화를 시켜봤더니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헬리컬 기어의 있수를 코사인 3승 베타로 나눈 게 되더라. 그러면요 DMZ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자 상당 평기의 피치원의 지름은 그냥 피치원의 지름을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누고 상당 평기의 있수는 그냥 있수를 코사인 3승 베타로 나누더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ZS 즉 있수 헬리컬 기어의 그냥 실제 있수입니다. S는 ZE는 상당 스포 기어 있수인 거고 있수 헬리컬 기어의 있수 ZS는 Z를 코사인 제곱 베타 있수를 갖는 평기와 같은 지형을 필요로 하더라. 뭐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역시 시험에 아주 잘은 안 나오는데요. 대략 흐름이 이렇더라. 그것을 제곱 베타 3제곱 베타로 나누더라. 뭐 이렇게요. 이렇게라도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기어와 헬리컬 기어의 핵심을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우리 아까 올 클리어 평기어 했었죠. 올 클리어 평기어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원주 피치는 파이 D를 Z로 나누고 DMZ고 집어넣어서 피치는 파이 M이 됐었어요. 그쵸? 물림률 있었죠.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 거였죠. 언더컷 방지를 위해서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눴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치원이 아닌 기초로 넘어가면 기초원의 피치와 기초원의 지름이 나오는 거죠. 기초원 기준으로 할 때는 피치원 곱하기 코사인 알파만 했습니다. 이렇게. 피치원 지름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서 전유기어라고 있어서 전유량 XM이 있었죠. 전유계수 곱하기 모듈. 그래서 이 전유계수 X를 구할 때는 20도일 때하고 14.5도일 때 17분의 Z, 30분의 Z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자, 근데요, 이게 헬리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헬리컬로 넘어가면 축직각 피치와 축직각 피치원의 지름, 즉 축직각 기준이 됩니다. 여기는 피치원 기준이었지만 여기는 축직각 기준이 돼요. 그러면 평기에서 자동으로 썼던 이 두 개의 식이 그대로 갑니다. 대신에 축직각이기 때문에 SSS가 써질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거 S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똑같이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평기어의 피치원이 헬리컬로 축직각이 되는 거고 평기원이 피치원에서 기초원을 갈 때는 피치원 곱하기 코사인 알파만 했는데 헬리컬 기어에서는 축직각이 이직각, 치직각으로 갈 때는 축직각 곱하기 코사인 베타더라. 자, 여기 알파는 압력각이고요. 여기 베타는 뭡니까? 비틀림 각이죠. 헬리컬은 비틀려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각 모듈은 축직각 모듈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평기어에서는 전유 기어가 빠져나왔는데 헬리컬 기어에서는 상당 평기어로 빠져나왔죠. 즉 얘를 평기어로 환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상당, 얼마에 상당하다. 상당이라는 얘기는 자, 이 금을 현금으로 친다면 100만 원에 상당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 상당입니다. 상당. 그래서 헬리컬 기어를 평기어로 상당을 한다면, 평기어라고 한다면 그 평기어의 피치원 지름, 즉 상당 피치원 지름이겠죠. 예, 그래서 상당 평기어의 피치원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 네, 그냥 그 뭡니까? 축지각, 그냥 일반 그 지름입니다. 지름을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누더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고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누고, 상당 평기어의 입수는 DMZ에서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법선 피치가 되는 거죠. 법선 모듈이 되는, 아니 법선이란다. 이직각 모듈이 되는 거겠죠. 네, 이직각 모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냥 입수를 코사인 3승 베타로 나누더라. 즉 상당 평기어의 지름은 그냥 헬리컬 기어의 피치원 지름에다가 지름을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눈 거고, 입수 상당 평기어의 입수는 그냥 헬리컬 기어의 입수를 코사인 3승 베타로 나눈 거더라. 이렇게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기어를 잘 알면 흐름을 알고요. 그러면 헬리컬 기어도 그냥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것을 여러 번 자기 손으로 써보고 말로도 해봐야 내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말로 된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공식은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오래 기억에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잊어버려도 한 번 보면 다시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치직각 모듈 4.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첨자? 모듈이니까 m이고, 치직각, 이직각입니다. 축직각이 샤프트고, 이것은 mn이죠. mn이 4. 비틀림각 뭡니까? 베타. 피니언의 수, 기어의 수, z1, z2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을 그냥 뭐 축직 S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산쌍의 헬리컬 기어 중심거리 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심거리 C,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 것을 이직각 모듈 4, 비틀림각 20도, Z1 35개, Z2 112개. 이때 C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평기에서 자동으로 쓴 공식 있죠? 그죠? 네. 원주 피치하고 DMZ 썼었죠? 네. 헬리컬 기어에서 자동으로 써야 되겠죠? 뭐를 써야 됩니까? 자동으로? 헬리컬 기어는 축직각 피치, 축직각 모듈. 이게 또 이직각으로 넘어가는 걸 자동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그죠? 자동으로 써야 돼, 이거. 뭐 이걸 새롭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평기에서 이미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게 이직각으로 가니까 이놈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놈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C는 에서 공식 유도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보죠. C는 두 개의 지름을 더해서 둘로 나누면 되겠죠. 네. 축직각 뭐 이건 다 축적이니까. 자, DMZ입니다. DMZ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은 공통이니까 빼낸 겁니다. Z1, Z2, MS. 그죠? 네, 이렇게. MS는 MS 이거 어떻게 되지? MS를 문제를 봤더니 이거 두 개도 안 줬고 Z1, Z2는 주었는데 MS를 안 줬어요. MS를 구하려고 봤더니 MS 여기에 있네. 이거 또는 이거 있죠. D 안 줬으니까 이걸로 못 구한다. 자, MS 이거는 구하려고 봤더니 코사인 베타, 베타를 알면 되고 MN을 알면 돼요. 이직각 모듈. 이것만 알면 축직각 모듈을 구할 수 있는데 MN, 베타 주었으니까 여기서 MS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MS는 양쪽을 코사인 베타로 나누니까 코사인 베타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Z1, Z2 알고 MN 알고 베타 알고 다 알아요. 문제 다 줬으니까. 해서 이제 산수가 된 겁니다. 2 곱하기 코사인 20도 분의 35 플러스 112 곱하기 모듈 4 해서 계산기 누르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평기어하고 뭐 큰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푸셔도 좋고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력이 늘면 충분히 이렇게 풀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보겠습니다. C는 이렇게 구하라 그랬지? 좋아. 근데 D1, D2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줬네? D1, D2를 하려고 그랬더니 DMZ니까, DMZ 써놓고, 1이니까 원자를 이렇게 넣고, D1은 MZ1, D2는 MZ2. 이렇게 구하면 되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축직각이니까 S가 붙는 거예요. 이걸로 구하려고 했더니, 축직각 모듈은 안 줬어요, 문제에서. 대신에, 베타하고, 이직각 모듈을 줬네요. 그래. 그러면, 이직각 모듈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직각 모듈을 먼저 구합니다. 그 축직각 모듈을. 자, 여기서 MS를 알아야, 축직각 모듈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축직각 모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M에는, 자, 이직각은 축직각 곱하기 코사인 베타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따라서, 축직각 모듈은 양쪽을 코사인 베타로 나눈 거다. 라고 해서 코사인 20분의 4가 돼서 4.27호가 나오죠. 그래. 이제 MS, 즉 축직각 모듈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Z1, Z2는 줬으니까 D1, D2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방금 구한 4.257을 갖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나서 산수 계산을 했더니 D1은 148. 약 149가 나오고요. D2는 476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 D1, D2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C가 구해지는 거죠. C가. 그래서 이 구했던 놈을 다시 여기다 넣어줬더니 산수가 돼서 축간거리는 312.89가 나오더라. 이렇게 구한 거나 이렇게 구한 거랑 값은 같겠죠. 네, 이게 소수점이 뒤에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값은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라 해서 딱 써놓고 이걸 찾으려고 식을 내놓고 이걸 구하려 했더니 얘를 모르니까 얘를 다시 구하는 식. 그래서 거꾸로 넣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을 많이 써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실력이 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가더라. 주어진 걸로만 만들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만이 될 거고요. 자, 헬리컬 기어의 작용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부 넘어가겠습니다. 헬리컬 기어는 이 이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면학 강도 있고 뭐 전달 동력 있는 이거 다 배웠죠? 이거. 네, 2주차 1차 시 마찰 전동장치에서 세 번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력인 경우에는 힘 곱하기 속도. 그죠? 힘 곱하기 속도를 왜 75로 나눕니까? 네, 마력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는 102로 나눈 거고요. 왜 9.8로 나눠요? 9.8. 아시겠죠? 네, 킬로그램이 아니라 뉴턴이 돼야 돼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735.5가 되고 1000이 되더라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2주차 1차 시 마찰 전동장치 세 번째 시간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리컬 기어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베벨 기어부터 이제 할 거고요. 네, 이제 자, 보고서는 네, 방식은 똑같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평기어와 헬리컬 기어의 핵심 비교 공식을 전개하시오. 네, 1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웠던 어떤 겁니까? 뒤로 가볼까요? 12쪽. 네, 이거죠. 네, 이거를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문제예요. 치직각 모듈이 5고 비틀림각 30, 입수가 173개인 헬리컬 기어에서 축직각 모듈, 비촌의 지름, 상당 스포 기어 입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전개했으면 그걸 놓고 이걸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모듈, 비틀림각, 입수 해놓고 축직각 모듈, M, S, 피치원의 지름 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DS를 써도 좋고 그냥 D만 써도 있고요. 상당 스포 기어의 입수 Z 이퀴밸런트 E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리컬 기어의 헬리컬 베벨 웜 특수
헬배 웜특의 첫 번째 시간 헬리컬 기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베벨 기어부터 웜 기어, 특수 기어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